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신체적으로도 받고 심리적으로도 좀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저 늙은 사람은 누구야? 이런 생각이 자기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팀장들이 발령을 받기 시작했다. 이제 난 나가야 되나 이 조직에서? 외롭다는 느낌은 내가 누군가에게 충분히 이해를 받지 못하는 느낌이잖아요. 나한테는 그게 엄청 큰 구멍으로 남아가지고 눈물 없이 할 수가 없는 얘기네, 이 얘기가.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이 되면 많은 변화와 적응을 해야 되는 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설레임도 있지만 긴장과 불안 또 우울함이 우리를 덮쳐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국내 최초 마음챙김 명상 어플리케이션 마보의 대표이자 저의 친구이기도 한 유정은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말을 해야 되나 존댓말을 해야 되나 살짝 걱정이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메이크업을 원래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메이크업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우리도 이제 나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의 그 명상 스승이신 제콘펠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나이가 들어도 내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 나는 한 30대? 뭐 그 정도에 머문대요. 네. 근데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저 늙은 사람은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이 이게 나 맞아? 라고 생소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우리한테 온 것 같아요.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신체적으로도 받고 나는 심리적으로도 좀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은 대표는 좀 어떻게 느껴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인을 만났는데 대기업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팀장들이 발령을 받기 시작했다. 이 나이대가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나이가 아직 되게 많지는 않아. 30대 후반 정도에 나도 아직은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들이 나를 앞서서 가기 시작하면 이제 난 나가야 되나 이 조직에서? 이런 이제 불안감이 분명히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야. 맞아.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가 또 도와드려야 편찮으기 되는, 시작해. 돌봐야 그리고 드려야 맞아. 되는 나이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인생의 무게가 어깨에 한꺼번에 이제 찾아오는 나이가 40대 후반, 그리고 이제 50대 초중반부터는 이제 그게 굉장히 가속화되는 시기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부처님이 언제 집을 나갔는지 알고 있어요. 30. 맞아요. 30에. 사실은 부처님, 예수님 모두 다 29, 30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후대 역사가들이 추정을 해요. 근데 그 30이라는 나이를 잘 지금 생각해 봐요, 우리. 그러면 그때 옛날 당시에는 평균 수명 더 짧았으니까 그때 30이 나는 요즘 한 40? 한 40 중반? 그때 그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나이 때쯤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병들고 늙어 죽는다라는 이런 실존적 고민을 하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이제 정말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보자라는 마음 안에서의 어떤 진정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지금 이 순간의 나의 불안감, 내가 나이를 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언젠간 돌아가시겠구나. 그리고 내 삶이 내가 20, 30대 때 꿈꿔왔던 대로 난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사실 이거는 실존적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이 왔을 때 이런 불안을 잊거나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떠나거나 우리가 흔히 하는 거는 뭐 여행을 가고 그리고 어디 1년 살기 이런 거 하고 맞아. 그리고 되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건 갑자기 막 바람을 피고 갑자기 막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 막 우리가 하잖아요. 사실은 그 불안은 실존적 불안이라는 것. 제가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외롭다는 느낌은 내가 누군가에게 충분히 이해를 받지 못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나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함으로 변할 수 있어요. 고독함은 조금 더 자발적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고독함은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네. 근데 외로움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늘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태거든요. 사실 저도 결혼을 못하는 30대 초중반에 그때 있을 때가 저한테는 그게 약간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나한테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그 왜 그런지 몰라. 나는 그거에 되게 집착했나 봐요. 네, 나는
나한텐 결혼을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왜냐면 그걸 못했다. 원했으니까. 나는 왜냐면 결혼을 하고 싶었고 하고 싶었으니까. 나의 어떤 이상적 배우자에 대한 열망이 나는 되게 컸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약간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20, 30대까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살았어요. 어느 대학교를 들어간다, 어떤 직장을 다닌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외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행운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만은 그런 게 아니잖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4, 5년 정도 싱글이었을 때 나라는 사람을 내면적으로 좀 더 알게 되니까 난 나와 데이트했던 것 같아. 난 나와 연애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 그 4, 5년이 지난 다음에 난 혼자도 괜찮아. 싱글 여성으로 잘 살 수 있어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명상을 하는데 정말 나랑 대화를 했거든요. 너 진짜 혼자도 괜찮은 거야? 근데 어느 날 내 안에서 아니야. 나 사실은 가정을 이루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라는 솔직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 했는 줄 알아요? 한참 그때 연애 데이팅 앱을 엄청 깔았어요. 알죠. 나한테 솔직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사회적 검열이나 나에 대한 검열 없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그럼 데이팅 앱으로 만났냐? 뭐 그런 분들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솔직한 거. 내가 외롭다면 외롭다고 충분히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온전히 마음의 힘이 생겼을 때 그때 누군가를 만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 명상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뭐 모든 사람에게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도움이 될 텐데 그게 가장 좀 더 절실해지는 시기는 사실은 중년을 넘어가는 우리들의 나이부터가 아닐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앞에서 굉장히 솔직해질 수 있다면 그 다음 질문이 시작돼요. 그럼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요? 그럼 이 삶을 계속 안 늙기 위해서 혹은 조금이라도 더 젊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삶을 거기에 쓰기 위해서 소진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에 내가 정말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인가? 이제 진짜 질문이 시작돼요. 근데 이런 때 제가 명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건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에요, 사실.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재수없는 인간을 계속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팀원들에게 늘 얘기하는데 명상을 하고 명상 앱 대표지만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다. 얼마 전에 동생이랑 싸웠는데 저는 너무 우리 가정사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런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라는 것들, 우울, 뭐 불안, 화, 명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감정을 안 느끼려고 한다면 이건 사실 진짜 우리가 명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명상을 하기 전에도 여동생이랑 많이 싸웠을 거고 어릴 때 지금도 명상가로서 살면서 싸우는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옛날에는 이 싸움 하나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것에 딱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나한테 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을 다시 원망하고 막 10년 전 일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네가 나한테 또 그랬었으니까 내가 이번에 또 그러는 거야. 막 이런 기억력의 싸움이 되지. 그렇지. 근데 이제 명상을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어. 웅덩이나 구덩이에 빠졌다고 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구덩이나 웅덩이에 빠졌다가 옛날에는 거기 혼자 앉아가지고는 막 내리는 비 다 맞으면서 무슨 드라마 주인공인 척 했다면 지금은 거기서 빠졌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힘이 옛날보다 훨씬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명상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치. 몸도 이렇게 근육을 하듯이 명상도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다. 일터에서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된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명상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숨을 쉬시죠. 네. 그냥 앉아서 호흡 한 3번 정도만 알아차려도 일이 막 쌓였어. 막 여기도 전화 오고 막 여기 알람 울리고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전 오히려 요 한 숨에 내가 지금 당장 정말 해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을 이렇게 싹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이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즉각적으로 지금 이 순간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화가 난다는 걸 먼저는 이제 신체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알아차리죠. 뭐 예를 들면은 심장이 빨리 뛴다라든지, 뭐 주먹에 힘이 들어간다. 그치. 뭐 눈에 압력이 느껴진다 뭐 이런.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신체적 알아차림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생각으로 가잖아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부터 시작해서 막 자기만의 생각으로 막 가잖아요. 막 때려칠까? 뭐 그런 거. 생각이 폭주할 때 먼저 몸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내가 그 화라는 거 안에 담겨져 있다가 갑자기 확 줌아웃되면서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와서 외연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좀 더 현명할까라고 여유, 뭐 공간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호흡이라는 게 되게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호흡이 짧은지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 내 감정 상태와 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이거를 들으시면서 내가 호흡이 짧다면 내가 미묘하게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이 길다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서 몸이 좀 편안하고 이완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내가 긴장하고 있으면 아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면 돼요. 왜냐면 긴장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어 있다는 건 내 몸을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맞아요. 네. 그냥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그게 실제로 또 도움이 되죠. 맞아요. 부당함에 맞설 때 내가 어떤 의견을 내세울 때 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싸울 수 있는 몸의 맞아요. 준비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하죠. 맞아요. 네. 그 제가 되게 존경하는 그 제콘필드님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 더피 씨는 항상 그의 몸에서 반발자국 떨어져 살았다. 앞에 뭔가 일들이 계속 있고 난 이걸 계속 쫓아가야 되니까 항상 이런 느낌으로 살잖아요. 끌려다니는. 그치.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맞아. 진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라보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너무 순식간에 모든 일이 일어나. 그쵸? 어떤 생각에 우리가 머리끄댕이를 잡혀서 끌려가는 게 정말 확 마치 수채구멍에 물 빠지듯이 그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시작하면 확 잡아당겨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죠. 그걸 저는 명상을 할 때 핵심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핵심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을까도 정체가 불분명한 것들을 맞아요. 오랫동안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이러니까 이래야 돼 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자동적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나에 대해서 알면 사람들이 나를 뭐 무시할 수도 그치. 있어. 혹은 싫어할 수도 있어. 맞아. 그래서 이런 많은 핵심적인 믿음들, 이제 그런 게 많을수록 사실 산다는 게 무겁지. 되게 힘들 수도 있는데 명상이라는 결국 그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모든 시작합니다. 것들을 그쵸.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니까 내 등에 메고 다니는 돌덩이 같은 것들이거든요. 가방을 우리가 가끔 정리할 때 내가 이걸 왜 계속 한 달 동안 이걸 내 가방에 넣고 다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무겁기만 했지. 안 쓰는 것들. 이런 거 이제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명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우주의 비밀을 깨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가벼워져요. 그냥 살만해져요. 그리고 두려움이나 불안이 왔을 때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중년의 나이 이상이 되면 돌덩어리? 이런 관계상에서 내가 해내야만 했었던 많은 역할들, 명상에서 말하는 현존, 그런 모든 걸 알아차린다는 게 과거의 그런 것으로부터도 좀 해방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엄마니까 우리 아이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그럼 제가 진짜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엄마니까 이런 정도 해줘야 된다. 이건 진실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이 진실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진실은 뭐냐면요. 현실을 반영하는 게 진실인 거예요. 네. 그런데 글쎄요.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해주는 엄마 아빠들도 있어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지. 나의 생각인 거. 이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건 내 생각이고 안 하는 사람도 있으면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이게 왜 진실이라고 믿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은 다 자기 어렸을 때나 자기가 주변에 들은 것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결핍이랑 그치. 그게 저 같은 자기 경우도 어렸을 때. 내가 이걸 못 받았으니까 아이한테 해주고 싶었어. 맞아. 맞아. 나한테는 그게 그 생일
잔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으니까 누구를 초대할 수 없어서 음. 나한테는 그 기념일이 다 힘들었어. 엄청 큰 구멍으로 남아가지고 눈물 없이 할 수가 없는 얘기네, 이 얘기가.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7살 때 6살쯤이었는데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얘 생일 잔치를 해주던 날 뭔가 내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 이런 것들이 사실 나의 결핍인데 그치. 그것을 내가 내 아이에게 해주고자 음. 하는 그 마음으로 동인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근데 것 그건 되게 같아요. 좋다. 그래서 치유를 좀 받았어요. 아들 생일 잔치 치유도 이렇게 됐던 것 해주면서.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과연 좋아했는지도 중요했겠지만 물론 아이들 되게 좋아하고 행복했는데 내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 그게 다행히 그 부분은 좋았지만 때로는 위험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지 이게 맞아. 정말 내 자녀가 원하는 건지를 분별하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외부적인 어떤 조건을 바꿔서 그 불안을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마치 정말 내가 불안하고 되게 연약한 사람이니까 막 갑옷을 계속 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무겁게 갑옷을 계속 만들어 내 주변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날 보호하려고 해. 그럼 이 안에 있는 나는 연약한 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갑옷의 무게에 질식하는. 근데 진짜 용감하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사람을 전 항상 용감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맨살로 세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뭔가 조건을 계속 만들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조아나 메이시라고 내가 되게 존경하는 또 명상 선생님은 명상을 하는 건 전사의 가슴을 가지는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요 나이 때가 딱 될 때는 심심치 않게 진짜 부고 소식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경우,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 우리가 죽음을 연결 지을 때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물론 있지만 우울하다, 허무하다 많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상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티벳에 굉장히 오래전에 그 명상 스승이 그 이야기 명상이라는 거를 이제 만드셔서 하셨는데 그 이야기 명상이라는 게 되게 특이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갑자기 어느 낯선 곳에 떨어져 있다고 상상을 해보래요. 여기가 어디지? 막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남자와 여자가 한 명씩 와가지고는 나와 함께 보물을 찾으러 가지 않겠나. 저기 보물섬이 있는데 갔다만 오면 당신은 이제 부자가 된다. 그래서 보물섬을 가요. 근데 보물섬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막 바다에는 막 괴물들이 살고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어쨌든 했는데 보물섬에 도착했어. 그래서 보니까 정말 막 세계 진귀한 온갖 보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을 얼른 막 가득 쓸어 담아가지고는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갖고 와야지. 그치. 배를 타고 와서 거의 도착했어. 근데 도적대가 나타나는 거야. 도적이 나타나서 이게 너무 비극적인데? 그치. 그러면서 다 뺏겨요? 근데 너는 이제 이걸 우리가 다 가져가고 우린 널 여기서 죽일 거다. 너는 지금까지 너의 삶을 허비했다. 왜냐면 가느라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창창한 젊은 모습으로 갔는데 올 때쯤 되면 백발이 되고 있고 막 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명상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전 처음으로 명상을 하면서 약간 공황발작처럼 내가 진짜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신체 증상이 생긴 거예요. 어떤 순간에? 네가 너의 삶을 낭비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삶에 관한 우화예요. 우리는 평생을 그런 것들이죠. 보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누구에게는 정말 많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쫓아서 평생을 보내요. 더 승진해야 되고 그쵸? 나 더 성공해야 되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바다의 괴물떼들하고 싸우는 그런 느낌으로 매일매일 산단 말이에요. 그 보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돋보이게 해주는. 그치. 그게 있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믿는 모든 것들이. 그치. 그래서 그거를 향해서 평생을 보냈는데 되게 쉽게 이제 그 도적대가 의미하는 건 그건 누군가가 뺏길 수도 있고 내가 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것들인 경우. 그치. 회사를 나오면. 그렇고. 그치. 그거는 모든 게 뺏겨질 수 있는 거고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딱 죽을 때 그럼 난 뭐지? 이제 인생의 전반을 살아온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부분은 참 잘 살았다라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건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그 시간과 투자를 했구나. 그게 뭐예요? 딱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여러 개. 예를 들면은 심리적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했던 시간들. 근데 돌이켜보면 오해였던 것들도 있었고, 그냥 그 사람과 내가 맞지 않았던 것뿐일 수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건강하게 싸웠어야 되는데, 내가 싸우지를 못한 대가였었던 것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을 속여서, 또 나도 이제 직업이 대화훈련 가다 보니까 겉으로는 비난 못하고, 내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역동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느라 시간을 낭비했었던 것들이 나에게는 굉장히 큰 낭비였구나. 근데 그 명상을 알게 되면서 어쩌면 그 명상의 삶의 태도라는 게 와닿는 이유가 그걸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산다면 그런 순간들이 좀 내 삶에 많기를 이제 그거를 기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그 병원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걸로 저한테는 수행을 했거든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 발 마사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시는 분들 혹은 되게 많이 편찮으시는 분들을 뵈면서 느낀 건 이거였어요. 진짜 죽음은 가까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모두 아이가 돼요. 네. 그 아이가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침대 위에서 약물 투여 받으시고 거의 주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빨갛게 환자니까 햇빛을 많이 못 보시니까 얼굴은 창백하고 숨소리만 쌕쌕 들리고 옆에는 링거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정말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잖아요. 음식 떠먹이고 또 누워 또 자고 기저귀 채워드려야 되고 대부분은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적극적인 돌봄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슬프게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갔든 뭐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든 마지막의 모습은 우리는 다 그 원초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란 건 이렇게 오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짜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묻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한 달 정도를 병원에 거의 있었는데 그때 다인실에 계셨어요. 다인실이라는 곳이 이렇게 그렇잖아. 커튼 한번 착 치면 옆에 환자가 보이고 커튼 닫으면 옆에 환자가 안 보이는데 가끔 이렇게 다들 커튼을 치고 낮에는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앉아서 하루에도 어떤 사람은 나가고 어떤 사람 들어오는데 환자복과 링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당장 뭐 반지도 끼고 좋은 시계도 사고 싶고 뭐 아름다운 액세서리도 가꾸고 그러고 사는데 거기서 한 달을 그 모습을 매일 보다 보니까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의 손등에는 링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살짝 오더라고요. 내 손목에 어떤 시계가 채워지고 어떤 액세서리를 끼는 것이 물론 아름다움, 또 성공의 상징, 또 인정의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분명히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본질로 돌아가면 알게 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에 그 봉사활동 뒤에 약간 저에게 버릇 같은 게 생겼어요. 뭐냐면 항상 저한테 요즘에는 어떤 걸 결정하거나 할 때 죽을 때 지금 이 순간 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난 어떤 경험을 하고 싶었을까를 좀 물어보는 버릇이 생겼고요. 이게 사실은 명상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는 많은 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되게 어떤 고민에 있잖아요. 내가 몇십 년 뒤에 죽을 때 내가 이 생각을 할까?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명상을 한다는 건 그러한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많은 어떻게 보면 실패감, 그리고 다 이루지 못한 어떤 아쉬움, 그리고 돌아보니 후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한데 전반전을 끝내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으로 남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는 미스테리한 기대로 그쵸. 우리 삶에 무엇이 올지 모르니까 몰라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네. 오늘 하루를
맞아요. 충실하게 사는 거. 맞아요. 네. 이게 명상거로서 어쩌면 맞아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